네, 이렇게 좋은 현장 두세 곳을 찾으면 단순한 뉴스가 될 수 있죠. 그 자체로도 온에어가 될 수 있고 또 지면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폭발적인 뉴스를 하고 싶잖아요. 이 요양병원 이슈도 아마 이 폭발적인 이슈가 됐었던 배경에는 이게 당신만의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문제이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다라는 공감 의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자들은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어렵고 제 취재기에서도 전체 한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기간에 한 2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다 감추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우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도대체 약물이 뭐냐. 여기 일하는 사람은 다 아는 약을 먹여 재운다. 내부 고발은 하긴 하는데 이 약의 실체가 뭐냐. 제보자들을 통해서 약물 목록을 받아내고 또 이 건보 당국에 보건당국에 이 약물을 얼마나 쓰고 있는 거냐 하는 그 과정이 가장 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요. 외국에서 찾았어야 돼요. 국내에 어떤 전문가도 이거에 대해서 커멘트를 자유자재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게 10여 년 전에 화학적 구속의 개념이 있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리서치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립을 했으니까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에게 제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보를 이 피해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양심 선언을 하는 간호사나 아니면 또 의사 선생님 또 행정하시는 선생님들 다양한 분들이 있었고요. 보건당국도요. 저희가 갔더니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1년여 전부터 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걸 아니까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을 너무 이렇게 약물로서 통제한다는 걸 인지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전문가들, 관계자들은 이게 모두 문제인 걸 알고 있는데 양심상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KBS가 이렇게 취재를 시작했으니 주세요. 바로 주는 그런 취재원들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특히 이런 파급력이 전 국민과 연관된 데이터는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에는 저희가 보건당국을 설득했지만 개별 언론사에게 줄 수는 없다. 너무 파장력이 크다 해서 의원실을 통해서 받는 합의를 이뤄냈어요. 통상적으로는 의원실에서 이런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기자들에게 접촉하는데 이것은 더 수개월 전부터 2, 3개월 전부터 KBS에서 취재를 진행했고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여러 사람들의 공감의식 아래 이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데이터 공개된 거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라는 게 특히 영상이나 유튜브로 뉴스를 만들 때 그래픽으로만 나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회의 장면을 통상적으로 찍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건 연출상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상적인 기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병 약으로 환자의 행동을 제어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요양시설에서 많이 자료들입니다. 행해져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Chemical restraints are invisible. So even when family members are visiting, they may see that their relative is sleeping all the time because they're on these drugs. They may not even know that they're on them, and these drugs are more deadly. 여기까지 했고. 요양원의 공공성은 퇴색되고 영리성이 강해지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간병인력이 우리가 줄었습니다. 흔히들 빠지기 쉬운 오류가 선진국을 취재하면 꼭 좋은 것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1.4%. 이런 기준은 있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거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 번호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은 여기 들어오면 하루에 얼마 나올 거냐 그런 것만 보고 privatized. 이런 그 우리의 public service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조직들을 privatize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게 very at the core 제일 큰 문제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We have a break, but the reality is that we have been trying to fight and fight and fight just to get somebody to hear us. Have a moment of silence, and we're going to have a few.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던 당시에 알렉스 씨. 코로나19로 요양원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였다는 걸 또 보여주고자 코로나 이후 구성했던 노인 겁니다.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투사가 됐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엄마는 지난 4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This is our second time coming here? Yeah, it doesn't get any easier. 다리 종기 수술로 잠시 머물렀던 요양원. But the flowers are all right, you know? 건강하던 엄마가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But what's the saddest thing about that is that it's like when you become a certain age, your life has very little value. You know, parents become, as you become elderly, you become like a child. So we want to speak out for them because one day it could be us. You know, we're all going to get old. They're just as important as the children. 이 해외 취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 통계 데이터 뉴스는 어떻게 영상화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의 좀 KBS 영상물을 시사기획처는 구성을 국내 합니다. 언론 최초로 전국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처방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미국에서 약물 정신증이 촬영도 없는 이렇게 좀 노인에게 하고요. 처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한 19개 주의 약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입수했던 자료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처방하고 있을까? 통계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전국 요양병원 1,400여 곳의 처방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6만 6천여 명에게 처방된 항정신병제는 한 달 평균 233만 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된 건 3.7%. 전체의 89%는 치매 환자에게 처방됐습니다. 정신질환도 없고 치매도 없는 일반 노인 환자도 7.3%나 됐습니다. 한 달 평균 몇 개의 정신병제가 투약된 건지 알아봤습니다. 치매 노인에게는 평균 36개가, 일반 환자들에게도 한 달 평균 27개 약이 처방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80% 이상 처방이 늘어난 3가지 약물이 나왔습니다.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페르페나진. 조현병 치료제로 오남용 씨 사망률 최대 1.7배 증가. 치매 환자 뇌혈관 질환 발생 3배 증가. 돌연사 위험까지. 모두 1950년대에 만들어진 1세대 항정신병제입니다. 뉴스의 힘은 바로 이 추적에서 나온 겁니다. 거의 매일같이 이런 항정신병제를 필요 없는 노인들이 먹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지만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고발과 숫자로만 뉴스를 한다면 사람들이 우선은 마음이 좀 다치지 않나요? 무서워. 끔찍해. 보기 싫어. 하고 공감은 안 일으켜질 수도 있거든요. 공분만 일으켜지지? 그럼 결국엔 요즘 뉴스에는 공분과 함께 공감과 정책 변화의 의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뉴스의 체감도를 높인다. 나와 관계 있고 또 나의 자녀 혹은 나의 부모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거 고쳐야 돼. 이런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도요. 앞서서 보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극악한 인권 유린의 현장, 또 명확한 논리의 영역인 전체 숫자의 통계뿐만 아니라 신경을 써서 취재했던 게 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누구든 가게 될 노인의 길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것을 영상으로 구현해보자. 이거에 되게 집중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거의 한 달에 걸려서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려지고 또 저의 그런 공익적인 설명과 이 보도가 왜 필요한지 또 이 보호자와 본인께서도 막상 내가 너무 아파 보고 노인이 돼 보니 이런 걸 알리고 싶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촬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뇌경색을 앓고 있는 76 할아버지가 7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날입니다. 이 다리 이 발목 아파가지고 걸음도 못 가. 거동이 불편해지며 허리 욕창이 생겼고 관리가 쉽지 않아 치료차 선택한 입원이었습니다. 곧 병원에 갈 시간이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할머니가 더 잘 압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건강해지길 기도할 뿐입니다. 다리 발목이 양쪽이가 얼씬해가지고 거동이 안 돼 잘. 걸음 걸은 게 그래가지고 땀병도 그렇지만 걸음 못 걸어도 더 해 맨날. 할아버지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옆에 가고 나오는 어제 나오는 누가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 길.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외부인 병원 출입이 차단되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병원 입구까지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혼자 병원에 들어갈 시간. 할머니는 문이 닫힐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처음 온 요양병원, 모든 게 다 낯설고 어색합니다. 어디가 많이 좋으셔요? 열이 날 수도 있겠다. 혈 한번 들어. 여섯 명의 다른 노인들과 함께하는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이 9시 뉴스에 편집돼서 나간 뒤에 이 부분이 좀 많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간지의 논설위원님이나 또 여러 또 보건복지 전문 에디터 분들께서 이걸 차용해서 KBS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기사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요양병원의 문제 등에 대해서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이입돼서 나왔던 것은 아마 국내 언론사 중에 거의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귀중한 아마 아카이브 자료로도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섭외를 하려면 너무 공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 노하우는 뭐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노인복지를 개선하겠다는 취재 기자의 그 명확한 공적 의지를 상대방에게 잘 알려야 되고요. 제일 먼저 그거 진실하게 잘 알려야 되고요. 그러면 그 제보자나 아니면 이렇게 사례자분들께서도 그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정도의 진실한 상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취재 기자를 악용하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가 잃을 게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할아버지 인터뷰가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병원은 어떻게 이걸 공개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병원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더 좋은 노인복지를 선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차리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렵다 보니 이번 취재를 통해서 그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3박자가 맞아서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은 취재 기자가 이 취재를 왜 하는지에 대한 공적인 목적에 대해서 취재진과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또 기자들이 지면 기자의 경우는 한 면을 다 털어서 혼자 써야 돼. 아니면 몇 주 연속 장편 기획을 해야 돼. 또 우리 방송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60분짜리 갑자기 시사 다큐를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15분짜리 영상 구성물을 만들어야 돼 하면 갑자기 압박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느끼는 그 고통을 좀 분산시켜드리고자 구성을 해봤어요. 장편을 만들 때요, 좀 쉽게 한번 구성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구본을 돌려서 돋보기를 확대하라. 한국에만 갇혀있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 문제를 하면 장편이 더 풍성해지고 구성도 자유로워집니다. 이 신문 기자들도 텍스트 기자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외국에서 어떻게 통계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 제도를 언제부터 운용했으면 많이들 쓸 텐데 그거를 영상으로 또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영상에서 짧은 뉴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뭐 언제부터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는 많이 소비가 되지 않잖아요. 또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뉴스에서는 그러면 이 확장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양병원 아니었고요. 2020년 12월에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십니까? 서울 이수역에서 노숙하던 30대 남성을 발견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애도 있었고 엄마가 숨진 지 반년이 지났던 복지 사각지대 문제였습니다. 그 분의 자립기를 100일 동안 동행 취재를 했고 그 이후에 또 3년이 지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최근 또 방송이 됐거든요. 한 편집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뇌졸중을 앓던 엄마가 쓰러지고 용준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려고 왔어요. 진짜 치료비 낼 돈이 너무 없어서 신고를 전혀 못했습니다. 모자가 12년 동안 살았던 집, 가스, 전기, 수도, 엄마가 손글씨로 남긴 빈곤의 벽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숨지기 전 넉 달간 한 달 평균 수입 36만 3천 원, 지출은 36만 2천 원이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기초생활급여 중 모자는 주거급여만 받았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을 끊었지만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부양 의무자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제는 조건부 폐지됐고 최용준 씨는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복지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준 씨,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복지카드 받은 거요. 복지카드 최용준 841 장애 정도 중증. 장애인 의료급여로 태어나서 처음 치과 진료도 받았습니다. 용준 씨는 세상에 홀로 설 준비를 합니다. 엄마, 하늘에 계신 엄마, 하늘에 계신 엄마, 용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가슴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가슴이 조금 아파요, 갑자기. 하지만 살 곳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구인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취약한 분들끼리 다 피터리 영향하는 유형이에요. 몇 년 뒤에 들어갈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1984년생 지적장애인 한부모 가정. 용준 씨와 사는 곳만 다른 스웨덴의 올레 씨. 월급과 정부 보조금으로 아파트를 얻어 자립했습니다. Jag har en förvaltare till mig privat och hjälper mig med städning och lite annat så här. 전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토대 위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 등 선별적 복지 정책이 공존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 관련 예산은 199조 원.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빈부격차, 불평등 사회, 사회적 약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만 보면 특히 복지에서는 그러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는 정체되어 있어요. KBS 취재 100일째인 지난 12일 용준 씨는 1년 거주만 가능한 발달장애인 자립주택에 입소했습니다. 1년 뒤 거처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2021년 방송이고요. 최근에 지난달에 용준 씨가 어떻게 살고 있나 봤습니다. 용준 씨는 장애 등급을 받고 얼마 전 집도 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예, 저 좋은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고요. 당시 사건 이후 정부는 연체 체납 정보 등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60만 명을 관리 중인데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류에 파묻혀 있다시피 해요. 그럼 누가 나가서 사람을 찾아갈 것이고. 최근 전북 전주에서도 18개월 아들을 둔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무원 1명이 위기가구 구성원 200명 이상을 전담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곳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특히 방치되기 쉬운 긴 연휴. 정부는 빅데이터 위기 정보가 수집된 16만 명의 정보를 자치단체에 통보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최용준 씨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지만 제도에 흡수되는 과정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잖아요. 저 기획안 통과시키는 데도 참 오래 걸렸어요. 인간극장 찍는 거냐, 뉴스를 해야지, 저 100일의 동행기를 취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설득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들었는데 그 의미 있다는 것을 또 설득해야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아까 기획안에 세이지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이러한데 그 국제 수준을 비교하는 게 또 장편의 스토리텔링에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북유럽의 같은 조건, 1984년생인데 지적장애이고 엄마가 혼자 키우는 가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만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되고 한부모 가정, 어려운 가정이면 정말 인권이라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는구나. 북유럽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의 제도가 갖춰진 곳에서는 저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혼자 살아갈 수 있구나.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고, 다행히 최근 최용준 씨를 찾아갔을 때 복장이나 자유로움 등등에서 북유럽의 사람과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약간의 안도를 함과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해. 현장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아직도 누락된 사람들은 구조가 많이 못 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의식은 계속 재확장되는 거죠. 장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지구본을 돌려서 확장적으로 좀 시야를 넓혀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또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규정해서 여기는 옳고 여기는 그르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스토리텔링으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지? 느끼도록. 요즘에 시청자들, 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진국 기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런 약간 교훈적인, 직선적인 메시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갈 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는 스토리텔링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본격 요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저희 이건 방송 뉴스에 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엔 신문 텍스트 기자님들도 유튜브 영상을 하는 것이 거의 대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신문사 기자들로부터 이 방배동 모자 사건의 총 원고와 기획안을 달라 이런 요청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원고를 쓸 때 이거 스토리텔링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좋은 싱싱한 재료들이 담겨져 있는 그 영상을요, 다 봐요. 프레임 하나까지 다. 그게 원고를 쓰는 작업 중에 2, 3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장편 원고 시사기획창 43분짜리 시사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47분까지도 나오죠. 그 정도의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30페이지의 원고가 필요해요. 근데 반쪽으로 잘라서 왼쪽에는 이 뭐 비디오 관련된 이펙트를 쓰고 반쪽을 쓰는데요. 또 이펙트가 많아질 경우에는 한 25장에서 27장도 쓰기도 합니다. 대략 그 정도의 원고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기자들이. 근데 기자들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장편을 갑자기 하고 유튜브 영상 하게 되면 그거는 PD의 영역 아니야? 아니면 작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 쉬운데 기자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의 문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찍어온 영상을 다 봐라. 아마 텍스트 기자님들도 자기가 취재해온 그 녹음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진 자료를 다 보고 쓰실 거예요. 그래야 그 살아있는 스토리텔러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상이나 그 지면이나. 그리고 단편 뉴스면 그러면 좀 영상을 덜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편이기 때문에 주제의식이 담긴 그 강렬한 영상이 더 프레임 단위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줄글자리 신문을 읽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역시도 짧지만 바쁘지만 가장 좀 힘을 줘서 해야 되는 단편 뉴스의 경우에도 오늘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담을 수 있는 영상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제가 이건 헷갈렸던 거예요. 제가 기자 초년생 때 영상을 찍어오면 취재했던 순서대로 우선은 나열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팩트에 맞잖아. 이거를 먼저 취재했으니까 이걸 먼저 가고 이렇게 가야 되나?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에 기반해서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구성은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구성은요, 이 장편을 구성할 때 더 그래요. 취재한 것들, 뭐 장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기 쉽잖아요. 또 아니면 관계자 인터뷰, 뭐 주 이슈별로. 그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재구성,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구성.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한번 보셔야 돼요, 영상을. 연금 문제를 얘기할 때 지금 연금이 이슈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냐? 뭐 몇 년도에 개혁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어렵지만 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 와닿는 거예요. 남의 일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함께 보시죠.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조용했던 마을이 시끌벅적합니다. 야, 학교 보니까 광림초등학교 보니 새롭다, 그치? 어디요? 광림초등학교 요렇게 있잖아. 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75살 어르신들의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저 방배기에 오줌 싸고. 그렇지. 가만히 위에서 오줌 싸고 그랬잖아. 여기 선생님한테 갔다는 소리를 못해서. 그래. 오줌 싸는 소리를 못하니까 앉아있자 오줌을 쌌지. 대부분 도시로 떠났지만 몇몇은 지금도 고향을 지킵니다. 방림초등학교 제20회 동창회 아니, 너 빨리 들어. 발산을 유하라.
진짜 옛날 생각. 우리는 강원도 오면 한 번씩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 지금이야 별미지만 쌀이 귀하던 시절 물리도록 먹던 메밀 그리고 감자였습니다. 우리 60년대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이때 딱 이때거든. 보릿쌀로 해서 밥을 지어서 먹을 때라고. 그게 보릿고개라 이때 바로 이때요. 그럼 쌀밥이라는 거 생일날 아니면 구정 아니면 계산날이나 쌀밥 볼 수 있지. 그다음에 쌀밥 구경하기 힘들다고. 오고 가는 이야기 속 서로의 허물도 덮을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올라. 내가 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을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험담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감자를 이만한 거를 해면은 얼른 줘. 엄마한테 가서 이걸 줘달라 그래라 이러면 안 가시고 나보고 맞아. 언니는 강원도 사람도 아니어서 감자 얘기 나온 게 없어. 아니 시골에서는 내가 감자 먹었지. 언니도 감자 먹었냐? 2년 만에 만나. 이미 서부덕일에 파견된 광부나 간호원들과 월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파견된 우리의 기술자들의 수가 일차야 나야 나. 1차 저 속에 내가 들어있다. 63년도요. 71년 때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한 5천 명이 응시했는데 400명이 충족됐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경쟁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병가를 내지도 않고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형제간이 많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보내려고 보내면은 제가 이번에 학교가 안 되고 떨어져서 왔으면 좋겠다. 엄마는 이제 떨어져서 오기를 기도를 하는데 다 붙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를 보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동생들 도와주고 엄마 아빠 덜 힘들게 해야겠다. 병원이 어딘가 봤더니 정신병원이야. 애들이 막 우는 거야, 막. 정신병원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우는 거야. 우리 병원에서 이 꽃다발을 막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고향 생각에 눈물 나도 눈물 닦고 변소에 가서 눈물 닦고 나와서 독일 간호날 오케이 그러면은 야야야야 그러고 당겨신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일을 했어요. 지하실에 전부 나가서 1000m를 승강기, 샤프트라고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4km를 조그만 전차 타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3km를 걸어가요. 우리가 67명이 와서 7명이 죽었어요, 지하실에서. 맞아.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몇십 년 지났을 게 눈물이 50년이 지났는데 뭘 눈물이 나도 눈물 나. 저런 거 보고는 눈물 안 나. 그럼 다른 데서 눈물이 나지.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아버지가 교육자였어요.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때는 연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진짜 없었어. 한국에서는 내가 동생을 도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갖고 있는데 독일에 이제 그 신문에 나서 이제 독일을 왔어요. 2달에 한 번씩 그때만 해도 1000마르크를 내가 집에다 보냈어요. 매달 성모병원에서 일할 때 그 응급실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23,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000마르크면은 그때 60원이었으니까 1000만 60만 원이죠. 60만 원. 그러니까는 동생이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잘하고 착하고.
연금 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연금 관련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연금이 중요한 이슈이죠. 그런데 해외 사례를 이제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뭐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합니다. 뭐 안 돼서 파업도 일고 이렇습니다. 이런 뉴스는 너무 많이 나온 거고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체감도가 떨어지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에게 연금이란 건 이미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100여 년이 넘었고 우리는 1988년에 시작했는데 그럼 한국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연금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찾자. 그리고 연금 제도가 오래된 나라를 가보자 해서 독일을 간 것입니다. 방송에서요. 외국인들이 나오면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말을 안 하고 좀 덩 떨어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역시 분당 시청률이 높았어요. 그 이유는 연금이란 제도의 필요성을 우리 한국인의 시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연금 제도가 없었을 때 이런 빈곤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난한 이민 생활을 해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정착했기 때문에 현재 노후는 평온하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또 이 국내 사례에서는 연금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취재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공무원 연금을 타는 분들, 아니면 국민연금을 타는 분들, 아예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연금 격차가 크다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그걸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해서 한 동창회를 찾아간 거였습니다. 우리 지금 연금 개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금을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왜 필요한지 요즘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연금이 과연 필요한 거야? 라는 문제의식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는 스토리텔링으로 이런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묘사는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방배동 모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몇 날 며칠 CCTV 현장입니다. 최용준 씨가 거리를 서성입니다. 이미 그건 시청자들 다 하고 있어요. 용준 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면 아, 엄마가 없어서 장애인이 저렇게 나와 있구나. 한 단계 더 나아간 스토리텔링을 원고로 작성하는 연습이 가장 어렵지만 또 시청자에게 갔을 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